하면 돼요. 자, 여러분, 생태적 지위가 끝나고 이번에는 군집에 있어서 생태적 지위와 길드가 있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고요. 길드라는 것은 주어진 군집 내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종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먹이, 서식처, 생활 자원을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종들의 집단.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쉽게 얘기를 한다면 동물에서의 지위 유사종을 우리가 길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길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까 생태적 지위에는 뭐가 있었죠? 시간적 지위, 공간적 지위, 그리고 또 기능상의 지위, 그리고 생태학적인 지위,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길드라는 것은 동물에서 지위가 비슷한 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길드에는 영소 길드와 체위 길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소 길드, 체위 길드 내가 봐도 그 번역상에 상당히 잘 못 알아듣겠죠. 쉽게 말하면 서식지 길드, 먹이 길드 이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식지 길드, 서식지 생물종이 자라고 있는 그런 터전, 수동, 수관, 관목, 이면부 이렇게 또 네 가지로 나눴어요. 요거는 나무의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림을 그리기가 글쎄 잘 안 보여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수동이라는 것은 나무 사이에 구멍이 있죠. 저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 종류 뭐가 있죠?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딱따구리가 있죠. 이런 것을 수동 영소 길드라고 하고요. 수관층 영소 길드라는 것은 수관층, 나무 안에 나무 잎 수위에 수고 2m 이상의 교목인데 여기에 수관이 있다. 수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라는 것은 나무 숫자예요. 한자로 나무 숫자고요. 관이라는 것은 임금님 관. 이렇게 나무 여러분들 이렇게 있고 여기 나뭇잎이 이렇게 있다면 요 안에 뾰족하게 여러분들 그냥 나무를 그리시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죠. 근데 바로 요 뾰족한 것들을 우리가 그 왕관, 크라운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생긴 것을 비유하여 수관층 영소 길드라고 해요. 수관층, 그 나무 사이에 있는 그 관과 같이 생긴 그런 것들을 둥지로 이용한다. 이렇게 나무 사이에 이런 것, 여기다가 둥지를 틀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관층, 그리고 관목층 영소 길드라 하면은 지면, 관목, 덩굴 등의 둥지를 짓는 종류. 관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식물, 교목, 관목 그러면은 초보는 일단 풀이라면은 초본보다 훨씬 더 그 나무 형태를 갖춘 커다란 나무를 교목, 관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로 조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커다란 나무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면부라는 그 길드 서식지가 있어요. 산림의 이면부를 자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면부라는 것은 산림과 육지, 그 평평한 지대와 산림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는 조그만 이렇게 덤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가 평지라면 조그만 덤불에서 자라는 이러한 식물들, 그리고 이 이면부를 넘어서면 커다란 산림들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산림과 그 일반 평지의 사이를 우리가 이면부라고 얘기해요. 산림의 이면부를 자원으로 하는 종류를 이면부 영소길드. 이것은 그 식물의 경우를 영소길드 서식지로 예를 들어놨어요. 이번에는 먹이길드인데 외부, 그리고 수관층, 관목층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서식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먹이에 따라서는 외부, 산림 이외의 장소를 외부 체이길드라고 하고, 체이는 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수관층에서만 먹이를 찾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그리고 또 관목층에서만 먹이를 찾는 그러한 식물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히 길드라는 것은 동물 내에서의 지위가 유사한 종이다. 그리고 서식지 길드와
그리고 먹이의 길드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커다란 틀만 알고 있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종의 기능적인 분류인데 우점종, 그리고 생태적 지표종, 이콜로지컬 인디케이터, 그리고 핵심종, 중추종, 여벌종, 우산종, 깃대종, 상징종, 희소종, 희귀종, 생태적 동등종, 침입종,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이번에도 또 9개로 구분을 해놨어요. 우점종,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군집 내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다. 여기 빈도라는 말이 나왔는데 아까 아카시아 군락, 칡군락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가장 자주 나타나는 확률을 가진 그런 생물종을 스페시스를 우점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피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단위 면적당 피복 면적 차지하는 그 면적으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태적 지표종이라고 하는데 이콜로지컬 인디케이터라고 얘기해요. 유사한 서식지나 환경종에 발생하는 군락을 대표하는 종. 우점종과 생태적 지표종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뭐 대표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면 되겠고, 이번에는 핵심종 중추종이라고 하는데 키스톤 스페시스라고 해요. 핵심이 된다. 그리고 중추를 이룬다. 우정도나 중요한, 우정도라는 것은 아까 그냥 쉽게 말하면 많이 있는 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건 참 중요한 생물종이다. 이런 거는 상관없이 어떤 종류의 지배적 영향을 받고 있는 생물종이다. 생물 군집에서 생물 간 상호작용의 필요가 있고 그 종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변질된다고 생각하는 종. 군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종. 지금 9개 기능적인 분류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종이 되겠죠. 군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생물 간 상호작용에 필요가 있다. 사라지면 생태계도 변질된다. 왠지 느낌이 좀 세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일반적으로 호랑이, 사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여벌종이라는 게 있는데 군집 내 유사한 생태적 서비스를 하는 종, 그리고 유사한 서비스, 그리고 생태적 서비스를 복구하는 예비군이다. 여벌종. 예비군이 뭐죠? 군대 갔다 와서 이후에 예비군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상시를 대비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 주요 안전장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번엔 우산종이라는 게 나왔어요. 엄브렐라 스페시스라고 하는데 서식지의 요구도가 넓은 종이다. 그리고 영양단의 최상에 위치하는 대형 포유류, 맹금류 등 서식지가 넓은 면적을 필요하며 지키면 많은 용의 생존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종. 우산종, 엄브렐라. 여러분들 우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우산 왜 쓰죠? 비 맞지 말라고. 근데 우산의 그 면적은 우산이 이만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비가 맞지 않게 해서는 이렇게 사람보다 커야겠죠. 그런데 꼭 당연히 내 이 몸만 비를 안 맞으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 우산의 면적 스페이스가 유지되어야 그 주변까지도 그 비가 튄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튼 우산종이라는 것은 넓은 서식지의 면적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산종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냥 우산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리고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나도 내가 우산을 쓴다면은 옆에 가방이라던가 또 다른 물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었을 경우에 우산은 손으로 들겠지만은 다른 물건이나 그런 경우도 옷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지키면은 다른 부수적인 그 생물종도 함께 그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 지키면 많은 양의 생존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종. 이런 개념이 우산종이에요. 그리고 서식지의 요구도가 높다. 그리고 영양 단계에 최상위를 위치하는 대형 포유류나 맹금류. 아까 호랑이 사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물론 해당되고, 아무튼 저기 여벌종이나 우산종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종의 기능적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종, 중추종이다. 그리고 핵심종, 중추종과는 마찬가지로 또 저기 그 중요한 내용들이 깃대종, 상징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플래그십 스페시스라고 얘기하는데, 깃대종이라는 것은 종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의 서식지의 보호를 호소하는데 효과적인 종. 여기는 그 내용이 좀 재미가 있죠. 저기 그 어떤 종이 나는 너무 아름답고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하는데 그 서식지를 좀 보호해 줄 수 없을까? 그렇게 호소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특정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한다. 생태계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 동식물의 깃대라는 단어는 해당 지역의 생태계가 회복의 계책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다른 것들은 참고로 하더라도 핵심종, 중추종과 깃대종, 상징종 두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놨어요. 깃대종, 상징종의 얘는 홍천, 이거는 강원도 홍천의 열목을 하는 그런 종, 그리고 거제도에 고란초라는 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덕유산의 반딧불이, 그 반딧불이라는 것은 그 생태계가 그 건강한 생태계일 경우에 반딧불이, 그 옛날에는 뭐 조그만 지방에 가면 밤에 반딧불이 같은 거 보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반딧불이가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덕유산 쪽에 그 반딧불이가 있고, 반딧불이 있는 경우를 또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생태 관광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깃대종이라고 하고, 태화강의 각시붕어라는 종, 그리고 광릉숲, 광릉이 어디 있죠? 어디 경기도 남양주 뭐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광릉의 큰악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거에서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저기 뭐라 그랬죠? 깃대종이다. 아름다움이나 매력에 의해서 사식자의 보호를 호소하는데 효과적인 점, 이런 것들에. 근데 내가 깃대종, 상징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 학기 후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생태보건이라는 그런 자료가 좀 있어요. 근데 생태보건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생태보건이라는 것은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되지 않은 생태계로 인위적으로 복원을 하는 경우, 주로 생태하천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생태하천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일까요? 글쎄, 저기 청계천도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기 이미 훼손이 되었었고, 그 옛날에 그 청계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위에 3일 고가도로라고 하던가, 아무튼 그 고가도로 도로가 생겨서 차량이 지나가던 곳인데, 어느 순간에 저기 도로를 없애고 그 밑에 하천을 살린 경우, 생태하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태하천 복원에 7가지 지침이 하나 있어요. 그 지침은 지침 중에 하나가 상징종이에요. 상징종을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동식물로 깃대, 우리가 플래그십이라고 얘기했죠. 해당 생태계 회복의 개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생태하천 복원의 복원 원칙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깃대종을 목표로 하여 하천 복원을 할 것, 이런 것들이 정부의 하천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깃대종, 상징종, 그리고 핵심종, 중추종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군집의 변화인데 군집에서는 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일단 군집에서 본다면은 군집의 변화는 군집의 변화 유형에는 군집의 구조와 기능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런데 구조와 기능이 변화한다. 첫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생태계의 구조, 생태계의 기능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군집 역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은 이번 학기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군집에서도 구조와 기능은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리고 변화 유형은 비방향성 변화와 방향성 변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비방향성 변화, 방향성 변화 두 개 또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군집의 변화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지 않고 방향으로 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모든 모습을 변화하는 것, 그리고 방향성 변화라는 것은 군집을 일정한 방향으로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방향성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일단 표를 만들어 놨어요. 이 표는 내가 그 현대 생태학이라는 그 자료에서 그 자료 내용을 보고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다음 그 대면 수업 시간에 그 현대 생태학 그리고 참고적인 도서로서 생태공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태공학이라는 책은 그 출판사 이름이 보문 각이에요. 나중에 소개를 시켜줄 것인데 아무튼 그 현대 생태학 그리고 또 생태공학 이 두 가지 책은 나도 상당히 열심히 본 책인데 특히 생태공학은 내용이 그렇게 깊지는 않으나 중요한 포인트를 잘 엮어놓은 책으로 생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대 생태학은 좀 더 깊이가 있고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키워드 중심의 그러면서도 내공이 있는 책이 생태공학인데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권하고 싶어요. 나의 의견뿐이 아니라 생태계를 공부하는 다른 그런 모든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생태공학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집의 변화, 비방향성 변화, 방향성 변화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비방향성 변화는 일변화, 하루에 한 번씩 변한다. 계절 변화, 계절마다 변화. 그리고 교체 변화와 순환 교체, 수관 교체 이런 거, 변동이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서 나올 테니까 일단 방향성 변화라는 것은 진화와 멸종. 우리 지난번에 개체군의 멸종, 절멸의 소용돌이, 창시조 효과 또 뭐 했었죠? 개척자 효과, 그러면서 병목 효과 뭐 이런 얘기들 했었죠. 그런 것처럼 진화 멸종이 방향성 변화에 속한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따른 장기적인 변화. 여기서는 비방향성 변화는 일변화, 계절 변화 있었죠. 그런데 방향성 변화는 기후변화 같은 거는 그 지구 기온이 1년에 0.6도씩 상승을 한다. 그런데 뭐 10년 후면은 몇 도가 상승을 한다. 이런 경우에 그 기후변화에 따르는 그러한 빙하의 해빙 속도가 빨라진다든가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한다든가 지난 학기에 방사선과 환경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기후변화와 같은 좀 더 커다란 그 추이에 따르는 장기적 변화를 우리가 방향성 변화라고 한다. 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방향성 변화. 천이는 영어로는 서세션이라고 하는데 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간에 따라서 생물종이 변화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변화라고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방향성 변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체 변화가 무엇인가? 안정된 군집에서 평행 상태를 유지하며 생물이 교체된다. 그리고 여기서 평행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어요. 교체 변화 그리고 안정된 군집. 그런데 교체 변화에서는 순환 교체와 수관 교체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앞에 자료에 크게 분류해 놨던 내용들이에요.
순환교체는 군집이 교체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이다 라고 뭐 예를 들어놨고요. 수관교체라는 것은 수관층에 수목이 쓰러져 숲틈이 생긴다. 수관, 아까 설명을 했죠. 나무 그릴 때 나무 나무 줄기와 그 나뭇잎 사이에 뾰족뾰족한 커다란 그런 형태, 왕관 형태라고 했죠. 크라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수관층이 쓰러지는 경우는 숲틈이 생긴대요. 숲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숲에 들어가 보면은 숲이 빼곡하죠. 그렇다고 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일종의 숲과 숲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틈, 숲틈, 그 포리스트 갭이라고 얘기를 해요. 숲틈이 생기면 수관층 아래 생육이 억제된 개체나 어린 나무 그리고 광, 발악, 수종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현상, 이것을 수관교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이 숲틈이라는 그런 그 의미도 상당히 뭐 많은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생태계 변화 구조 이런 거에서 그 다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이 숲틈이다. 그리고 숲틈이 생기면은 그 생육이 억제된 개체도 다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수관교체. 최근 학회에서 숲틈에 대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트렌드가 되는 그런 얘기들을 라고 한 번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비방향성 변화에서 교체 변화에는 순환교체, 수관교체가 있고, 이번에는 변동이에요. 서식지 환경이 변화로 군집 구조나 종조성이 교대되는 것을 우리가 변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연못 위의 수위 변동에 따라서 오존종이 교대된다. 연못의 수위가 높을 경우에 자라는 식물도, 완전히 가물었을 경우나 수위가 낮아졌을 경우에는 어떤 또 특별한 그 생물이 자라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방향성 변화의 교체 변화와 또 변동, 이렇게 크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생태적 천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생태적 천위 역시 비방향성 변유에서 첫 번째 교체 변화, 두 번째 변동, 그리고 세 번째 변동, 그리고 이번에 생태적 천위에 대해서는 이콜로지컬 서세시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간에 따라서 생물 군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태적 천위라고 얘기를 한다 했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한 지역에서 상이한 군집이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태적 천위라고 한다. 군집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종의 이입과 절멸의 과정. 이입이라면 새로운 종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종이 절멸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생태적 천위라고 한다. 그리고 개체군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종 개체군의 개체수의 동태, 종 간 경쟁의 결과. 조금 전에 내가 개체군과 또 군집에 관해서 한번 크게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다. 더 자세히 지금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에 따라 그런 커다란 관점에서의 분류가 필요하다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런데 생태적 천위의 그 진행 과정, 처음에는 나지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라고 있지 않은 그런 땅, 거기서는 처음에는 1년생 초본, 1년만 살고 죽는 그런 그 풀잎, 단연생 초본, 풀잎 중에서도 몇 년을 계속해서 사는 경우, 그 다음에는 관목이 되죠. 관목, 아까 교목, 관목 하면서 커다란 나무라고 얘기했는데, 관목은 내광성 수림대, 교목으로 자라는데, 관목 다음에 교목으로 자라는데, 그 햇빛에 견디는 그런 수림대, 그리고 이번에는 내음성, 음지에서도 견디는 수림대, 이렇게 변천을 하는 생태적 천위의 진행 과정을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근데 이번에는 생태적 천이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유형을 구별을 해놨어요. 근데 생태적 천이의 그 구별을 보면은 유발 지역에 관해서 구별을 했고요. 수분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유발 주체, 진행 방향 형태, 그리고 군상 천이의 원인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일단 저기 그 구분을 6가지로 해놓고 천이 유형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유발 지역에 대해서 1차 천이와 2차 천이, 그리고 그 1차 천이라는 것은 화산이 폭발, 그리고 토양이 생성된다. 근데 토양은 있으나 아무것도 자란 곳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나지 같은 경우도 되겠죠. 그 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2차 천이에는 생성된 토양이 유입됐다. 여기서는 그 토양이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생성된 토양에 그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2차 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수분 조건에 따라서 습생천이 수생천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수분이 없는 것을 건생천이, 그리고 유발 주체에 따라서 자발적 천이 자생천이와 타발적 천이 타생천이, 이렇게 2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에 따라서 진행적 천이, 그리고 이것을 정상천이라고 하고, 그리고 퇴행성 천이는 편향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상천이라는 것은, 천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시간에 따라 생물 종이 흐르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정상적으로 그 자라는 그런 천이에요. 그리고 퇴행성 천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아무래도 그 불균형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는 그러한 천이.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저런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치꿀락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면은 정상적인 그 천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산에 가면은 글쎄 신갈나무, 떡갈나무 이런 군락도 있고, 진달래, 철쭉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서 그 정상적으로 진행적으로 그 식물 군락이 변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인데, 갑자기 그 치꿀락이 그 산림 전체를 덮어가지고 지배를 한다면 이런 것들은 퇴행적인 편향적인 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행 방향에 따라서 방향적으로 천이를 한다. 그리고 순환적인 천이, 아까 방향 그 순환적인 천이, 방향의 군집의 그 순환성 이런 걸 얘기했죠. 그리고 군집의 방향도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순환적 천이 여기서도 또 칡이나 아카시아를 예를 들었는데, 퇴행적 천이에도 조금 아까 내가 칡이나 아카시아 예를 들었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천이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따른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천이에 대해서는 유발 지역과 수분 조건, 유발 지역에 따라서 1차 천이 토양이 없는 곳, 그리고 2차 천이 토양이 있는 곳, 수분 있고 없고, 유발 주체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타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행 방향에 따라 정상천이와 그 비정상을 편향이라고 얘기하고, 진행 방향 형태에는 아까